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역주행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해당 운전자 불면증으로 신경안정제를 먹은 뒤에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을 했는데요. 잠시 후에 법원에서 열릴 영장 심사에서 최대 쟁점은 무엇일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강원도 화천의 북한강에서 토막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안긴 가운데 범인이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동료 군무원이었는데요. 향후 수사 쟁점은 무엇일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어제 이 뉴스를 전하면서 굉장히 좀 놀랐는데 이게 강남 한복판에서 정말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가 이루어질 뻔했던 사고였습니다. 역주행 사고였는데요. 잠시 후에 3시 30분부터 영장 심사가 시작될 텐데 일단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이번 사건 어떤 내용이었고 또 구속 여부를 오늘 가게 될 쟁점까지 한번 같이 짚어보죠. 네, 토요일이었습니다. 강남역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강남 국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이어지는 테헤란로 대로에서요. 갑자기 하얀색 승용차가 차들을 마구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멈추라는 시민들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를 화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갑자기 터널에서 역주행을 해서 서 있던 오토바이까지 들이받습니다. 그러고도 운전자는 내리지 않았어요. 시민이 이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세웠고요. 그리고 시민이 붙잡고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일단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시 반부터 진행될 예정인데요. 영장 발부의 요건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영상들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쟁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도주의 우려를 좀 살펴보자면 도주의 우려는 결국에는 범죄의 중대성이 높아서 이 높은 형량이 예상이 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뭐 그동안의 어떤 경위라든가 도주했던 이력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높게 평가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서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상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워낙 많은 데다가 그래서 특히 이제 범죄의 중대성이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운전자가 강남역에서만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송파구 거여동에서 1차 사고를 내고 송파에서 강남까지 이동해서 또 사고를 냈거든요. 그리고 자의로 내리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요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살펴보자면 지금 이 사고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신경안정제를 먹고 이런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음주라든가 약물, 그러니까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다 음성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이 신경 안정제가 어떤 종류의 것이고 이게 합법적으로 처방을 받았는데 복용을 잘못해서 특이 반응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해서 복용을 하게 된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만약에 불법적으로 이걸 취득해서 복용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그런 관련한 경로들이 나 이런 것들을 인멸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영상만 봐도 정말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 사고가 일어난 건 송파구의 거여동이었는데요. 유모차를 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났단 말이죠. 이 사고만 봐도 당장 무면허의 뺑소니까지 인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뺑소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의 사고만으로도 이 두 가지의 혐의가 인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게 되면 보통은 운전 미숙이라든가 뭔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내려서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고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밝힐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는 요소인데 지금 거여동의 1차 사고만 놓고 보더라도 해당 혐의가 굉장히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무면허 상태로 이제 그 강남 한복판까지 질주한 이 운전자가 이후 차량에 그 7대를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했잖아요. 다행인 점은 이제 시민들이 피해가 이제 가장
우려됐던 부분인데 가벼운 부상에 그쳤다는 거지만 일단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고 사고 충격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상 정도도 좀 영장 심사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사실 이게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는 말씀드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위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상 정도가 영장 발부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이 부상이 물론 사망과 상해는 법정형이 아예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상해도 그 정도라든가 피해자 수에 따라서 나중에 양형 단계에서 가중될 수 있는 요소들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가벼운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 이 가해자와 중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는 달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 양형 기준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추후에 형량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곧 범죄의 중대성, 나아가 도주의 우려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원에서는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이 여성이 운전학원만 다니고 면허는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뭐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이었다면 이것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게 될까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게 살펴볼 법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상습적으로 무면허로 운전을 했고 그리고 여전히 무면허 상태에서 송파구 거여동에서 사고를 내고 또다시 강남역까지 계속해서 도주해서 사고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했고 이번 사고에도 그렇다는 것은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해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직접적인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와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법원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을 할 때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무면허뿐만 아니라 역주행, 그러니까 이걸 도로교통법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중앙선 침범이거든요. 네. 이거 둘 다 12대 중과실 사유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라든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해 좀 더 짚어보면요. 지금 이 여성이 불면증 증세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쟁점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물을 본인이 불면증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약물의 종류와 용법과 용량이 어땠는지 그리고 취득 경위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양형뿐만 아니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혐의가 적용이 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건데요. 설령 합법적으로 처방을 받아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제대로 복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특이 반응이 있어서 증상이 발현된 것과 합법적으로 취득을 해서 복용을 했는데 운전 금지 약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시를 어기고 운전을 했다는 사정이 또 달리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더 죄질이 불량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경우는 불법적으로 취득해서 용량이나 용법을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많이 과다 네. 복용을 했다. 뭐 이런 경우라고 하면 나아가서 의료법 위반이라든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을 검토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단순 지금 일단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약물에 취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런 운전을 해서 사람들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더 가중되는 요소인 위험운전 치상 혐의 적용까지도 그렇죠.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약 약물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로 투약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경찰이 국과수의 약물 정밀 검사를 의뢰를 했는데요.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보통 이런 정밀 검사가 진행이 되면 2주에서 5주 정도 시간이 2주에서 걸린다고 5주. 보셔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뭐 사안에 따라서 긴급하다고 필요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요청을 하게 되면 국과수에서 좀 더 빨리 검사 결과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검사 결과가 나와야지 정확한 혐의 여부도 특정이 되고 수사에 좀 더 진전을 보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과수 검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참 이 소식도 주말 중에 뉴스를 전하면서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던 소식이었는데 북한각에서 발견된 토막 시신 사건인데요. 이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대로 확인됐고 중령 진급 예정자인 영관급의 현역 군인 간부여서 더 충격을 주었고요. 이 정도면 이제 중령 진급 예정이면 군 생활을 뭐 소위부터 계속 꽤 오래 해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사건 역시 아직까지 범행 동기라든가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더 수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군대 내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동료를 살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체를 손괴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군인으로 직업 군인으로 오래 생활해오고 특히 진급을 앞둔 군인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급을 위해서 왜냐하면 평생 동안 군에 복무를 했고 앞으로도 평생 직장으로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었을 네.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사체 손괴와 유기 은닉까지 했습니다. 이 도대체 이런 범행까지 이루어지게 된 경위가 무엇이고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피해자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면밀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사안으로 네. 보입니다. 일단 알려진 관계는 피해자 역시 같은 부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던 공무원이었고, 30대 여성인 것으로 전해졌고 그냥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살인을 저지르고 동료를 여기에다 시신을 훼손까지 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일단 사체 손괴 유기 은닉 혐의는 이 살해 행위와는 별개로 적용을 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별개군요. 판단입니다. 네. 그냥 살인의 어떤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불가벌적 사후 행위, 그러니까 벌할 수 없는 사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개로 추가의 범행에 나아갔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따로 규정이 되어 있고 네. 이 부분은 경합범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살인 행위에 관해서 적용되는 혐의는 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살인을 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 살인 행위의 동기가 상해를 하기 위해서 다투다가 홧김에 치사까지 나간 것인지 네. 아니면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이 부분에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진술 내용을 보면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법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어 보이고요.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의 적용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있겠네요. 주 혐의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살인 행위 이외에 죽인 것 이외에 불가벌적 사후 행위로 볼 수는 없는 그 부분은 7년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법정형이 말씀해 주신 거죠? 최고 징역 7년 최고. 이하로 규정이 되어 예. 있습니다. 자,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인데요. 범행 방법이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하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구속영장이 저희가 앞에서도 지켜봤습니다만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도주 우려 같은 건데 이거는 구속 가능성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이 사건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보통 동기 살인 같은 경우에 이 가중 요소로 이 잔혹한 범행 수법이라든가 사체 손괴 같은 경우에는 가중 요소가 판단이 돼서 최고 무기 이상까지도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의 범행이 굉장히 중대한 데다가 형량이 굉장히 높게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연히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평가가 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구속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미 피의자가 이제 그 혐의를 인정한 상태잖아요. 그렇다면은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은 어떻게 좀 전망해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유족의 의사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피해자 생각이 유족? 들어요. 왜냐하면 이 신상공개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라서 이 사건은 신상공개의 요건은 다 성립을 하는 범죄로 보입니다. 예. 잔혹한 범행 수법과 피해가 굉장히 중대한 데다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상당히 명백한 그런 비교적 명백한 그런 범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같은 부대 안에 근무하던 동료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자칫 피해자의 신상까지 공개될 가능성이 있고 이 두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사이였는지에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수능 만점을 받았던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했던 그 사건 같은 경우에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도 피해자의 유족이 피해자의 이 신상까지 공개될 것을 굉장히 우려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거든요. 아마 이 사건에서도 이 두 사람의 관계라든가 피해자 유족의 의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신상 공개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 피의자가 현역 군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사건은 군형법에 따라 다뤄지는 건지 아니면 일반 형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군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의
특별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대신에 군인 신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전시 상황이라든가 대치 상황에서 상관이라든가 초병에 대한 어떤 가해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군인이 사망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1심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은 상관이라든가 초병의 피해자라든가 뭐 모욕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직무 집행 중인 군인 등 그러니까 군무원에 대한 어떤 행위가 아닌 이상 일반 형법에 따라서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피해자 현역 군인 신분으로 동료 군무원을 살해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군의 기강이나 조직관리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런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당연히 이 부분은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덕적인 어떤 청렴 결백성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는 데 대한 준법 정신, 책임감 이런 것도 굉장히 높게 요구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네. 있고 특히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범행 자체가 굉장히 잔인하고 수법이 맞아요. 잔혹합니다. 살해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사체를 손괴하고 그걸 강에 유기하기까지 했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모두 다 가중 처벌될 요소로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킨텍스 전시장 방문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이 소식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런 글이 올라와서 경찰 특공대에다가 군부대 폭발물 처리반까지 출동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0대 소년의 이 장난 어린 허위 이 게시글이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 이게 잊을만 하면 또 이런 사건이 자꾸 발생이 돼서 이거 정말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예. 고양 킨텍스에서 지금 이 게임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어린 학생들이 뭐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줄을 서고 입장을 네. 하려고 대기를 하면서 성황리에 이 행사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 오전 10시 반쯤에 킨텍스 행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군부대까지 출동을 했어요. 군부대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을 해서 이 행사장 안팎을 수색하고 이 입장하려는 사람이 소지품 검사를 하고 보안 조치를 위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폭발물이 발견이 되지 않았고 이 글은 나중에 이 10대 소년이 이 10대 청소년이죠. 청소년이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에 찾아와서 행사장에 늦게 들어가는 게 화가 나서 허위로 글을 올린 것이다. 이렇게 자수를 해서 허위로 밝혀졌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행사장이 엄청나게 지연이 됐고 심지어 이게 한 번 올라온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한 번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200명이나 대피하는 소동까지 빚어지기도 했다는 네. 거예요. 엄청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그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악의적인 장난친 것 때문에 뭐 관람객들의 불편은 말도 아니고요. 여기에 경찰력과 군병력까지 낭비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떤 처벌까지 가능한 걸까요? 사실 이게 미국이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런 국가들에서는 공중협박죄라고 해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공중협박죄. 그렇습니다. 네. 따로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회적인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나 시행 예고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처벌을 하냐면 이 업무를 방해했다고 봐서 업무방해죄라든가 이렇게 많은 경력이 낭비됐다고 보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죄 모두 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 이 안으로 나온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해지도록 처벌 수위가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법자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 좀 신설이 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보면은 이런 허위 신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또 문제인 것이 얘기를 듣고 장난일 가능성이 클 수 있겠지만 안 갈 수도 없고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1일 같은 경우에도 폭발물 설치 허위 글이 올라와서 관람객 2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된다면 실제 테러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질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 문제인 것이죠. 만약에 이런 허위 글이 반복이 되다 보면 진짜로 테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글을 올렸을 때 우리가 또 장난글이겠지라고 생각해서 안이하게 대처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글이 올라오게 되면 경력이 거기에 가서 확인을 하고 수색을 하고 그런 작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력이 거기다 다 집중이 되게 되면 정말 필요한
그곳에 적재적소에 이 경찰이 출동하지 못하는 그런 공백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인 불안이나 폐해를 굉장히 심각하게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 절대 하지 마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이슈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